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입니다. 이 도서는 제목부터가 마음에 드는데요. 도서 제목처럼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정태섭님이고 출판사는 걷는나무입니다. 초판 1쇄, 발행은 2017년 12월 29일이고 3쇄 발행은 2018년 2월 22일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정태섭님은 연세의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이십니다. EBS 명의 선정 대한민국 영상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내 최초 엑스레이 아티스트입니다. 연세대 의대 졸업 후 인제대 의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며 의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엑스레이 아티스트로도 활동 중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색을 입혀 작품을 만듭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작품 4점이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렸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미국 아트페어에 초청되고 홍콩과 런던에 있는 소버린 예술재단에서 2013년 아시아 아트 프라이즈 30인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가지가 넘는 취미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세계 화폐 수집, 별자리 관측, 넥타이와 핸드백 디자인 등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하고 싶은 일은 배로 늘어납니다. 2004년에는 새 화폐에 장영실 얼굴 올리기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13년간 병동 아이들과 함께 별 관측을 했습니다. MBC 어린이 프로그램 아, 그렇구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될 수 없다. 가난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가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병을 앓으나 그의 기도는 계속됐다. 어느 날 1000일이 넘게 기도하던 남자는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이시여, 어째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때 신의 음성이 들렸다. 신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내 기도를 너무나 들어주고 싶구나. 그러니 이제 제발 복권을 한 장이라도 사길 바란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꿈꾸는 사람 말이다. 나는 그런 이들보다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이 100번 낫다고 생각한다. 저지르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저지르고 또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서 시도하는 사람 말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발명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 넘게 실패했다. 정확히는 2199번이다. 보통 사람들은 20번, 아니 2번만 실패해도 절망과 좌절의 무게를 못 이겨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그는 무려 2199번의 실패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될 때까지 해보자는 집념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 에디슨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한 가지 일에 최소한 30번 이상 뛰어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몇 번 실패하고 안 되면 절망이 크겠지만 처음부터 30번을 넘어질 각오를 한다면 20번 넘게 실패해도 마음을 가볍게 먹을 수 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말도 있지만 10나무를 도끼로 한 번씩 찍으면 그 중에는 넘어가는 나무도 있다는 발상의 전환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전을 거듭해 자신에게 값진 실패의 추억을 선물하는 것. 지나고 보면 얼마나 멋진 일인지는 각자 경험해보면 좋겠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이들이 있다. 내 주변에도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시도했다가 실패한 일보다는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대부분이다. 어떤 현자는 말한다.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이 말도 때론 맞지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그때의 기다림은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설령 두렵고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더라도 한 번쯤 뛰어들어 보라. 인생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순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헛된 기다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할지라도 일단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게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기는 2000번 넘어져야 걷는다. 아기는 평균 2000번을 넘어져야 걷게 된다고 한다. 무릎이 까지고 콧잔 등을 찢는 일도 다반사이지만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걷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어른이 된 우리에겐 걷는 일이 당연하지만 생각해보라. 날 때부터 잘 걸었던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유년 시절 자전거 탈 때를 떠올려보자. 수영을 처음 배운 날 혹은 처음 운전대를 잡고 시내에 나간 날도 좋다.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가? 나는 간이 꽤 큰 사람이라 자부하지만 처음 차를 몰았을 땐 어찌나 심장이 떨리고 어깨가 굳던지. 나중엔 그런 내 모습이 우스워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혼자 키득키득 웃기까지 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초보 운전자를 면하기 못했지만 그 시절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운전을 못했을 것이다. 넘어질까 두려워 걷기를 포기하는 아기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은 모두 두둑한 용기와 배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어른이 되면서 포기와 타협에 익숙해질 뿐이다. 실패와 실수가 두려워 자신을 꽁꽁 싸매는 이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단 말인가. 사실 실패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다. 남들의 시선이나 비난도 마찬가지로 허상에 불과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절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힐 수 없다. 2004년의 일이다. 뜻이 맞는 의사들과 함께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새 화폐 과학자와 얼굴 올리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화폐 수집이 취미였다. 그러던 중 $100 지폐에서 필회침을 발명한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을 보았다. 이후로 과학자의 얼굴이 담긴 화폐를 본격적으로 모으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화폐에는 과학자와 얼굴이 하나도 없어 의구심이 생기던 차였다. 우리나라 과학자 중 대표적인 인물인 장영실의 초상화를 5만 원권 화폐에 넣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추진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자 책임감이 커졌다. 노력 끝에 총 2257명의 서명을 모았다. 내겐 할리우드 스타나 월드컵 챔피언의 사인보다 더 소중한 서명이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병원에서 일하고 남는 시간을 온통 쪼개어 매진했던 일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바쁘기로 세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동료 의사와 과학자들도 기꺼이 함께 해주었다. 결과는 당신의 지갑 속 5만 원권을 보면 안다. 실패였다. 5만 원권에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장영실 대신 또 다른 위인인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실리게 되었다. 가끔 생각한다.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2번이고 3번이고 그랬을 것이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10만 원권이 나온다면 다시 같은 일을 하게 될까? 돌아온 대답은 당연히 예스다. 결과만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해진다. 인생에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으며 사는 것이라고. 5만 원권의 과학자 초상이 실리진 않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과학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부심을 품게 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동기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실패했지만 행복하고 뿌듯했다. 실패는 돈 주고도 사지 못할 값진 공부다. 세상 어느 명문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최고의 인생 레슨이다. 누구나 성공을 바란다. 그러나 성공에 이르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실패와 비판을 두려워해선 절대 발전이 없다.
매장에 진열된 전시용 차는 위험하지 않다. 왜냐고? 달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전한 자동차라 부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안전하다. 실패가 없을 테니까.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라 부르지 않는다. 엑스레이 아트를 시작했을 무렵 내 작품을 차에 싣고 인사동 갤러리를 찾아다니며 전시회를 열고자 고군분투했던 때가 있었다. 갤러리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곤 했다. 처음엔 빈정도 상하고 마음이 뒤틀렸지만 거절당한 횟수가 12번을 넘자 이 일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전시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이유를 물었다.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그들이 불러주는 내 단점, 거절의 이유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다. 놀랍게도 그때 메모해둔 사항들이 이후에 작품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창피하고 기분 나쁜 건 잠시다. 비판도 사실 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혼내고 비판하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나의 단점을 알려주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싫어한다. 달콤한 칭찬만 듣고 춤추는 사람은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과 비판이며 실수와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내가 좋아하는 칼릴 지브란의 말이다. 실패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실패를 통해 인생을 재발견하라. 한 살 먹을 때마다 얼굴이 1mm씩 두꺼워진다. 2006년 10월의 늦은 밤, TV를 틀었다. 기형도 시인이 쓴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가 소개되고 있었다. 입속의 검은 잎이라 시 제목을 되뇌다 번쩍하고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제목, 엑스레이로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순간을 운명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장롱 서랍에서 브로치를 찾았다. 장미 꽃잎 모양 브로치를 입에 넣고 엑스레이로 촬영하면 그게 곧 입속의 검은 잎이 아니겠는가? 물론 촬영이 일사천리로 끝난 것은 아니다. 치아가 성취하는 탓에 엑스레이를 찍으니 충치를 크라운과 아말감으로 때운 자국이 거뭇거뭇 파리 똥처럼 보여 그렇게 흉할 수가 없었다. 그걸 본 후배가 치아만큼은 자신이 있다며 선뜻 나섰다. 그 후배가 모델이 되어 찍은 게 바로 내 첫 작품, 입속의 검은 잎이다. 완성된 작품을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웠다. 며칠 뒤 모 일간지 기자에게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나는 작품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터뷰 후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괴상한 짓을 하니 재미있었던 모양인지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 즈음 누군가 지나가듯 한마디를 툭 던졌다. 전시회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최소한 6달은 걸리지 않겠어요? 라고 엉겁결에 대답해버렸다. 역시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인지 그 전시회 이야기가 또 신문에 실렸다. 영상의학과 의사이자 엑스레이 아트의 선구자 정태석 6개월 뒤 첫 전시회 연다. 뜻하지 않게 일이 커져버렸다. 죽으나 사나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데 53세의 초짜 아티스트에게 누가 선뜻 전시회를 열어주겠는가? 아티스트 세계에선 나이 많다고 깍두기로 봐주는 일도 없다. 나는 인사동 곳곳을 찾아다니며 전시회를 열 갤러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거절당할 때는 그 이유라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메모했다. 100번 이상 문전박대를 당할 각오를 다졌건만 거절당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고 때로는 화도 났다. 그때마다 나이를 한 살 먹으면 얼굴이 1mm씩 두꺼워진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나는 53세이니 얼굴 두께가 53mm는 되겠군. 박격포로도 안 뚫리겠어.
총 12번 거절당하고 13번째 찾아간 갤러리에서 비로소 단체전을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첫 전시회가 열렸다. 엑스레이 아티스트로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당장의 실패에만 집착했더라면 내 삶의 이막은 영영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글로벌 스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는다. 나는 의사치고 참 별나다. 그건 나도 인정한다. 괴짜 의사라는 타이틀로 방송 요청도 여러 번 받았다. 의사이며 아티스트라는 이력 자체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이 꽤 많았다. 취미도 수십 가지인데다 옷차림도 다른 의사들처럼 고상한 편은 아니니 더 특이해 보이나 보다. 몇 해 전 한창 유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섭외 연락이 왔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묻자 담당 작가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지구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을 스튜디오로 모시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그럼 외계인 정도 된단 말인가? 방송 출연은 거절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 후로도 상식을 벗어나는 기행을 일삼는 의사로 보여서 그런지 방송 출연 요청이 자주 온다. 내 지로는 이렇다. 괴상한 짓을 한번 하면 이상하지만 매일 하면 스타일과 철학이 된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름도 생김새도 독특한 가수를 보고 멈칫한 적이 있다. 그 특이한 가수는 지금까지 줄곧 자신만의 색깔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강남 스타일로 글로벌 스타가 된 가수 싸이다. 싸이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백 헤어스타일, 선글라스와 화려한 정장은 캐릭터 상품으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싸이 같은 시대의 아이콘은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무리에는 소위 모난 돌을 정으로 두드리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별난 짓을 미친 짓이라고 못 박아버린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내 작품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하자 교수가 엑스레이 아트 같은 것 해서 뭐 할 거냐며 대놓고 비웃던 사람도 많이 사라졌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일도 그리 간단치는 않다.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면 일단 여러 가기를 시도해봐야 한다. 도심 한가운데서는 절대로 글이 안 써진다는 작가가 있었다. 그 작가는 글이 잘 써지는 명당을 찾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바다가 보이는 외딴 섬마을도 가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해외로도 나가봤다. 여러 군데를 다니다 결국은 글이 줄줄 써지는 그곳을 찾았다. 그 작가는 글을 쓸 때마다 산 속에 있는 저를 찾았다. 도심에 있을 때보다 몇 배의 효율로 일할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괴짜, 화성인, 별종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당신을 따라다닌다면,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다. 발명가가 된 사연. 나는 3개의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의료용 기기, 스캐너로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 받침대, 눈 온 날 앞에 주차된 차를 밀어내는 도구가 그것이다. 특허받은 발명품 말고도 엉뚱한 발명품이 많은데 내 발명품 중 하나를 소개한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을 때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에서 비롯된 발명품이 자동 콩나물 재배기다. 수세식 변기 물통에 흘러내리는 물이 콩나물 재배통을 지나 흘러가도록 하는 기계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만 내려도 콩나물이 자동으로 재배되는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수세식 변기에서 자란 콩나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진 내 발명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발명품들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짬짜면은 정말로 기발한 발명품이다. 중국집에 전화를 걸기 전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라는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발명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 된다. 모든 발명의 시작은 불편함이었다. 이게 최선인가? 더 편리한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하다가 발명이 시작됐다.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훌륭한 발명가가 될 자격을 갖춘 셈이다. 발명은 거창한 게 아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볼펜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에 사람들은 펜에 잉크를 찍어 글씨를 썼다. 뉴욕에서 보험 외판원으로 일하던 루이스 에드슨 워터맨은 계약서를 쓸 때마다 펜에 잉크가 흘러내려 불편을 겪곤 했다. 그는 잉크 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펜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만년필이 발명됐다. 그는 세계 최초의 만년필 회사를 세웠다. 만년필이 발명된 후 물에 젖어도 번지지 않고 쓸 수 있는 펜이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볼펜이다. 샤프는 또 어떤가? 깎지 않고도 오래 쓸 수 있는 연필을 생각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 샤프다. 지구에서 하루에 1억 개씩 사용된다는 병뚜껑도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됐다. 미국의 농부였던 윌리엄 페인터라는 남자가 상한 음료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켰다. 당시의 병뚜껑은 너무 엉성해서 음료가 쉽게 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복통을 계기로 병을 효율적으로 밀봉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병뚜껑은 그렇게 발명됐다. 3g의 병뚜껑 하나에만 154개의 발명 특허가 있다고 한다. 병뚜껑에 무슨 특허가 그리 많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기발한 발명품이 나올지도 모른다. 병뚜껑 하나에도 특허가 이렇게나 많은데 세상에 또 발명할 게 있나고 묻는다면 물론 있다. 발명할 게 없어 보이는 건 일상을 뻔하게만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 번쯤은 발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세상이 달리 보일 것이다.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샘솟는 건 물론 생활의 활력도 생긴다. 발명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일상의 숨은 기회들을 엿보는 것이다. 정말로 불편한 게 없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것에서 발명할 게 보인다. 대책을 고민할 만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이와 자연스럽게 발명놀이를 해보자. 창의력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와 마주보고 앉아 우리 집에서 고칠 것 10가지 목록을 만들어보라. 아이에게 화장실에서 어항 없이 금붕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도 좋다. 머리만 굴리지 말고 온몸으로 배워라. 요즘 TV에서 가수 김건모가 프로 사부장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사부작의 역사로 따지면 나도 김건모 못지않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돈 주고 사거나 빌리면 그만인 물건도 가능한 한 혼자 힘으로 부딪히고 깨져가며 만들어봐야 직성이 풀렸다. 친구들 말에 따르면 어릴 적 나는 고생을 사서 하는 아이였다. 어쩌나 이렇게 생겨먹은 것을 끊임없이 손발을 놀려 뭔가를 두드리고 망가뜨리고 다시 조립해 전혀 무언가를 뚝딱 만들어냈을 때의 기쁨이라니. 그건 수학시험 100점 맞은 것에 비할 바가 못될 만큼 엄청난 감격이었다. 특히 기계를 좋아했다.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쪼그리고 앉아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앉아있기 일쑤였다. 밥보다 기계가 좋았으니 당연히 공대에 진학하려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완강한 뜻을 꺾을 방법은 없었다. 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두루 능한 사람으로 자라길 원했던 아버지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의학을 가장 깊이 공부하길 바랐다. 아버지의 뜻대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거기서도 나는 의대 공돌이로 꽤 유명했다. 농어촌으로 봉사활동을 가서도 환자를 돌보는 틈틈이 마을에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곤 했다. 대학교 연극 동아리에서도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무대 뒤에서 조명을 만지는 게 훨씬 더 즐거웠다. 약은 약사에게, 기계는 정가이버에게. 대학 시절과 군대 시절, 나를 따라다니던 문구다. 남들이 죽은 기계라고 가져온 것들도 거뜬히 부활시키곤 했다. 정가이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뭐든 뚝딱뚝딱 만들어낸다고 해서 동기들이 붙여준 영예로운 별명이다. 영상의학과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도 기계 덕분이다. 대학교 3학년 때 실습차 방문했던 병원 방사선실에서 갖가지 의료 장비를 보게 됐다. 그 순간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렇게 몸을 쓰며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온갖 귀찮고 수고로운 일들이 1순위로 내게 왔다. 물론 지금까지도 밀려오고 있다. 그래도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이쯤 되면 이건 팔자다. 덕분에 발명 특허도 갖게 되었다. 돈 벌자고 낸 게 아니라 순전히 재미로 낸 것이다. 상품으로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 홍보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 큰 주목은 받지 못했다. 내게 중요한 건 주목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느낀 크나큰 기쁨과 만족이었다. 넥타이와 핸드백 디자인도 직접 한다. 엑스레이 아트를 하며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처음 디자인을 해봤는데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하나둘 직접 만드는 선물의 숫자는 늘어만 갔다. 핸드백 디자인에는 제대로 흥미를 붙여 정식으로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세상에 없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은 현실로 옮겨와서 내 생각이 과연 옳았는지, 이게 상상만큼 신나고 짜릿한 일인지 검증을 해봐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에 맞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신사역 가로수길을 걷다가 우연히 핸드백 박물관을 보게 되었다. 들어가서 한참을 구경하고 있으니 직원 한 명이 곁에 서서 말을 건넸다. 핸드백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요. 직원은 중년의 남자가 핸드백을 만들 리 없을 거라고 여겼을 거다.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건물 지하실에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하나를 만드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조만간 도전해볼 생각이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어떤 것도 시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습 겸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면 거뜬히 도전해볼 수 있다. 들인 돈이 얼마인데 이만큼을 회수할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사람도 문제다. 취미생활에마저 본전을 바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이걸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면 활용할 것이 꼭 나타난다. 직접 만드는 짜릿함.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걸 맛보며 살아보면 어떨까? 점점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묘한 뿌듯함이 들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아갈 것이다. 온몸으로 하라는 취미생활에만 해당하는 말 아니냐고? 나는 병원 일도 온몸의 근육과 세포를 쓰며 한다. 책상에 앉아 머리만 굴리고 전화로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직접 움직여 두 발을 푹 담근다. 어느 정도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결과 모든 것을 제대로 배운다. 수영과 피아노,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체득한 것들은 습관으로 굳어져 쉽게 잊히지 않는다. 한동안 손을 놓고 있더라도 다시 해보면 몸이 금방 기억을 되살린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많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당장 뛰어들 수 없는 일이라면 알고 있는 걸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목공예를 배웠다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배운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보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므로 도움이 된다. 매사를 수학 문제 풀듯 머리만 굴려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론에 강하지만 실전에는 젬병이다. 외국어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서 백날 문법책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길에서 미국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든 화장실에 앉아 혼잣말을 하든 입 밖으로 꺼내봐야 진짜 실력이 되는 법이다. 격하게 외로운 건 몰입할 게 없어서다. 정우승 시인의 시수선화에게 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 혼자 화장실에서 중요한 일에 힘을 쏟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TV를 보며 깔깔댈 때, 아이에게 먹일 이유식을 만들 때, 월급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우리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시간은 째깍째깍 잘만 흐른다. 왜 그럴까? 무언가에 푹 빠져있기 때문이다. 온 정신을 다 그곳에 쏟고 몰입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때는 대부분 마음에 없는 일을 할 때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왔다. 몰입할 거리를 많이 만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나는 주말 이틀을 거의 혼자 보낸다. 점심, 저녁 약속이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조용히 작업실에서 보낸다.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고 와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주중에 읽지 못한 책을 쌓아놓고 읽는다. 이들 중 하루는 등산을 한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전부 작품 구상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며 보낸다. 어떤 날은 오후 내내 작업실에서 사진만 출력하기도 한다. 반복적인 프린터의 기계음을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작업실에 있노라면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 저 멀리 타히티 섬에 와 있는 듯한 착각도 든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서 나 홀로 섬처럼 떠 있는 것 같다. 외롭다는 뜻이 아니다. 주말의 정적은 오히려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과는 전부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왔으니까. 장미의 매력에 매료되었던 2008년부터 틈나는 대로 장미를 연구했다. 나는 한번 무엇에 빠지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해야 직성이 풀린다. 매일 새벽에 양재꽃시장에서 장미를 사와 100여 종 이상의 장미를 엑스레이로 촬영해 작품을 만들었다. 향기 가득한 날들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장미 같아도 촬영을 해보면 각기 다른 매력이 있었다. 과장을 좀 보태면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었다. 어떤 녀석은 우아했고 어떤 녀석은 수줍어 보였다. 쓸쓸해 보이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마냥 발랄해 보이는 녀석도 있었다. 퇴근 후 작업실에 앉아 장미에 관한 자료를 펼쳐보는 날이면 새벽이 깊도록 멈출 수가 없었다. 텅 빈 작업실, 잔잔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은은한 클래식을 들으며 혼자 와인을 기울이기도 했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과 사랑에 빠질수록 혼자인 시간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몰입이란 철저히 혼자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무언가에 깊이 빠져 나와 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순간,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흔히 예술가를 외로운 사람으로 여기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한 번이라도 무언가의 혼을 뺏기고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본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혼자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닌 시간의 행복을.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다.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그간 미뤄왔던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창조적인 생각을 요하는 일도 혼자일 때 해야 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면 철저히 혼자가 되어보라. 혼자 있을 때 허세를 부리거나 가식을 떠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 혼자 있을 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자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유럽의 중세 수도원들은 대부분 홀로 고립되어 있다.
그래야 자신을 들여다보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롯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말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괴짜 교수님이신 정태섭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취미가 20가지가 넘는다고 하시니 좀 특별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도서는 제목부터 마음에 들어서 선뜻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